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데다 제가 사는 곳에는 친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자기 사연을 들려주고 댓글로 위로와 응원을 받는 걸 보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의 위로를 받는 걸 보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남편과 있었던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제가 사는 마을은 100가구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누가 살고 어떻게 지내는지 훤히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시골 인심이라는 게 있어 좋은 음식이 생기면 나누어 먹으며 더 두터운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을 이장님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월급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충분한 돈을 받고 일했고 일이 끊기지가 않아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있었네요. 부모님은 밭에 몇 가지 농작물을 농사지어 유통업자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그건 역시 넘치는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 세 식구가 살아가는데 충분한 금액이었죠.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재밌고 보람있게 보내며 살았어요. 제 고향 친구들은 다들 시골에서 사는 게 지루하고 답답하다며 서울과 경기도로 모두 떠났는데 저는 제 고향을 떠날 마음이 아주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남아있는 제 또래의 젊은 사람은 제가 유일했고 어울릴 친구 하나 없었답니다. 게다가 총각도 하나 없어 만날 남자가 없었으니 연애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 나이가 찰수록 시집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미란아, 너도 이제 도시로 이사 가라. 넓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남자도 만나고 하면서 살란 말이야. 언제까지 이 시골에서 살 거야? 아까운 청춘을 이 시골 바닥에서 썩힐 거야? 네 나이 내일 모레 30이야. 엄마, 난 절대 내 고향을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도시로 나가? 그리고 남자 없으면 인생 사는데 지장이 있어? 난 그런 거 하나도 아쉽지 않거든. 이거사, 내가 아쉽다. 나도 사위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손주도 보고 싶단 말이야. 더 늦기 전에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서 평범하게 좀 살아봐. 아, 싫다니까 그러네. 자꾸 이러면 나 건너편 박씨 아줌마네 2층 집에 월세로 들어간다. 그래, 들어가라. 내 눈앞에서 근심 만들지 말고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사는 게 낫겠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막상 제가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자 어딜 나가느냐며 화를 내시며 저를 말렸어요. 시집을 가서 독립하는 게 아니면 조용히 집에서 지내라고 하셨답니다. 도시의 시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곳 제 고향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갔어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자연을 벗삼아 여유로움을 즐기다 보니 하루가 매우 길게 느껴졌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36살까지 먹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포기라도 하셨는지 저에게 시집가라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답니다. 도시로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을에 총각 하나 없었으니 잔소리를 멈추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뒤 저희 시골 마을에 외지인 남자 하나가 이사를 왔어요. 제가 들어가려 했던 박씨 아줌마 집 2층에 새를 들어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사연으로 이런 시골에 혼자 와서 지내게 되었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확실한 건 총각에 잘생긴 남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전해졌고 이웃분들이 그 외지인에게 과일과 채소를 가져다 주며 정을 쌓았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어떤 총각인지 궁금해서 농사지은 양파와 대파를 한가득 들고 외지인 집에 다녀오셨습니다. 미란아, 그 새로 이사 온 총각 말이야. 진짜 멋있더라. 나이도 너랑 비슷한 것 같고 말이야. 그 한 가지 걱정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 직업만 괜찮으면 우리 사윗감으로 딱일 텐데. 엄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마을에 총각 하나 들어왔다고 바로 사윗감으로 생각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봐. 외지인이 왜 이런 시골로 들어와 사는지 말이야. 내 생각엔 빚쟁이를 피해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거나 무슨 사고를 친 사람일 것 같다고. 괜히 정주고 그러지 마. 나중에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왔잖아. 그 얼굴에 악함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선하게 생겼던데. 너 사람 관상 무시 못하는 건 모르니?
원래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 남자랑 잘해보는 게 어때? 앞으로 과수원에 일 나갈 때 화장 좀 하고 나가라. 그 외지인 총각이랑 우연히 만날지도 모르니까 그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엄마, 제발 그만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어? 내 얼굴이 예쁘지 않은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거든. 외지인 남자가 아무리 멋진 솔로여도 나한테 관심 따윈 주진 않을 거니까 괜한 기대하지 마. 저는 외지인 남자의 소문을 실컷 들었지만 저와 인연이 될 리 없다 확신하며 살던 대로 똑같이 몸빼바지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다녔답니다. 그 남자가 마을에 온 지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그 외지인을 처음 마주치게 되었어요. 과수원에서 일해 땀을 범벅으로 한 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아가씨가 미란 씨 맞나요?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아,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마을에 제 또래 여자분이 한 명 계신다면서 미란 씨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듣던 대로 예쁘시고 밝으신 것 같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마을 노인들에게만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봤지 이렇게 젊고 멋진 남자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아니면 잠시 쉬려고 내려오신 건가요? 아, 쉬러 온 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마을로 왔습니다. 여긴 공기만 좋은 게 아니라 자연이 엄청 아름답잖아요. 고개만 조금 돌려도 장관이라니까요. 미련 씨는 여기서 평생 사셨다면서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곳이 고향이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희 마을이 아름답긴 하죠. 그래서 전 고향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 네. 그럼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방대식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름 불러주세요, 미란 씨. 젊은 남자와 대화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어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잠을 자기 전까지 대식 씨가 제 머릿속에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과수원에 일하러 나갔더니 대식 씨가 밀짚 모자를 쓰고 일하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돌아 비닐하우스에서 나와버렸어요. 자꾸만 뛰는 심장이 천천히 뛸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언제 나왔는지 대식 씨가 제 옆에서 말을 걸었답니다. 미란 씨 나오셨어요? 저 오늘부터 여기 과수원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장님한테 일자리를 부탁했더니 이 과수원에서 일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쁜 미란 씨랑 매일 보게 생겼네요.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 과수원이 일손이 부족하긴 했죠.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수줍게 땅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저희는 같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잘 익은 딸기를 따기 시작했는데 반나절 동안 대화 없이 일만 했답니다. 그러다 이장님 부인이 새참을 가지고 오셔서 부침개와 동치미를 먹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답니다. 평소엔 혼자 부침개 3장씩은 뜯어먹을 정도로 식성이 좋았는데 대식 씨가 앞에 있어서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매우 답답했답니다. 몇 주 동안 대식 씨와 함께 일하다 보니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엄마의 말처럼 엄청 착하고 배려와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끔 제 이마에 땀을 손수 닦아주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설레던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대식 씨가 자주 말을 걸어주는 바람에 많은 대화가 오갔고 함께 웃는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대식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 한번 사귀어보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고백했다가 차이면 같이 일하는 게 곤란해지니 마음을 꽁꽁 숨기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자 저희 두 사람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대식 씨는 같이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얼큰하게 취했고 맨정신으로 나누지 못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대식 씨, 도시 생활이 질려서 여기로 온 거예요? 밖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했어요. 뭐 용접도 하고 목수도 하고. 아, 그랬구나. 여기 혼자 내려와 사는 건 어때요? 외롭진 않아요? 대식 씨는 당연히 애인이 있겠죠? 애인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물론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재밌게 살아야죠. 그런데 미란 씨만큼 괜찮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괜찮은 여자라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세요. 저도 거울을 봐서 제가 어떤지는 잘 안다고요. 미란 씨 예쁘세요. 몰랐어요? 하긴 예쁜 여자들은 자기가 예쁜 걸 모른다고 하죠. 정말요? 제가 예쁘고 괜찮은 여자예요? 그럼 다른 남자가 데려가기 전에 대식 씨가 찜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도 될까요? 우리 사귀어 볼래요? 술에 취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자 사귀자는 말까지 나와버렸고 저는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그래요. 사귀어 봅시다. 인연인지 아닌지 사귀어 보면 알겠죠. 라고 대답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애인 사이가 되었고 과수원에서 즐기듯 일하다 보니 이장님이 그걸 보고 마을에 소문을 쫙 퍼뜨렸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엄마는 로또 복권이라도 맞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미란이 너 외지인 남자한테 관심 없는 척하더니 둘이 아주 좋아 죽는다며? 언제부터야? 소문 한번 빠르네. 이래서 이장님 입을 깃털이라고 부르는가 보네.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번에 제대로 알겠다니까. 대식 씨랑 사귄 지는 일주일 됐어. 정말? 아유, 그럼 우리 미란이 그 대식이란 남자랑 오래오래 사귀지 말고 그 짧게 만나고 결혼해라. 뭐? 정말 엄마는 날 그렇게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당연하지. 내일 모레 마흔이 될 딸년을 언제까지 끼고 살아야 하냐? 그 총각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그 진도를 빠르게 팍팍 나가란 말이야. 엄마 말 알아듣겠어? 몰라. 내가 연애를 처음 해보는데 무슨 진도를 팍팍 나가라는 거야. 우린 순수하게 만나는 거니까 결혼하라고 보채지 마. 웃기고 있네. 다들 처음 사귈 때는 그렇게 말해.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혼수로 애기도 가지고 그런 거야. 어쨌든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는 지나친 농담을 연거푸 하셨는데 매일 과수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대식 씨가 결혼하자는 말을 안 했느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니 제발 가만히 잠자코 있으라고 볼멘 소리를 했고요. 그렇게 대식 씨와 일과 사랑을 하던 중 어느 날 대식 씨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선을 넘고 말았답니다. 저희는 정말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날 이후 매일같이 밤을 지새우기를 반복했답니다. 엄마는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며 곧 국수를 먹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전파했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처럼 대식 씨가 저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같은 마음이어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식 어디서 할까? 그 전에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인사를 가야겠지? 미련아, 나 가족 같은 거 없어.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이야. 그랬구나. 그래서 그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했구나.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아. 그런데 내가 하객으로 초대할 사람이 없어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면 안 될까? 이를테면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만 초대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 나도 친구도 없고 이 고향 사람들이 유일한 하객이니까 스몰 웨딩으로 올리자. 요즘 스몰 웨딩이 유행이라잖아.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고맙다. 아무튼 결혼식보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자기한테 평생 충성하고 사는 남편이 될게. 그래서 저희는 마을 사람들만 초대해 마을 회관 앞 야외 풀밭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신혼집은 그이가 지내던 박씨 아주머니의 2층 집에서 살기로 했죠. 엄마는 드디어 딸에게 해방되었다며 엄청 기뻐하셨고 멋진 사위가 생겼다니 더할 나위 없다고 하셨답니다. 신혼부부가 된 저희는 과수원에서 함께 일하고 집에서 같이 먹고 쉬며 24시간을 붙어 있었어요. 서로가 친구이자 부모이고 자식과 같았죠. 남편은 빨리 아이를 낳아서 새 식구가 되고 싶다 했는데 제가 조금 미루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직 월세에서 살고 있고 모아둔 돈도 둘 다 없었으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아이를 낳자고 말했죠. 그이는 제 말이라면 모두 들어주고 이해해 주어서 임신을 미루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지구대가 있긴 하지만 범죄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경찰관 얼굴을 마주할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큰일이 났는지
도시에서 형사 2명이 저희 마을에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인지는 다들 모르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형사들이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편을 불렀어요. 야, 방대식, 오랜만이다. 여기서 딸기 따면서 지내는 거야? 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오랜만이에요, 형사님.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안부차 들렸지. 그리고 뭐 좀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네. 형사님, 일단 인사하세요. 제 와이프입니다. 그래? 너 장가까지 간 거야? 야, 방대식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구나. 야, 멋지다. 재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대식이 고향 선배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식 얼굴이 보고 싶어서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잠깐 대식이 좀 빌려가도 될까요? 네. 그런데 제 남편이 뭘 잘못한 건 아니죠? 아유, 그럼요. 대식이가 무슨 잘못을 하겠어요. 순에 빠진 녀석이잖아요. 잠시 후 남편은 밀짚 모자를 벗어두고 형사들을 따라 마을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이는 분명 가족도 친구도 선후배 같은 것도 없다고 말해줬는데 고향 선배들이라는 형사들이 갑자기 찾아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과수원에서 마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자기야, 아까 그 형사들 뭐야? 왜 당신을 찾아온 거야? 그 별거 아니야. 예전에 잠깐 알고 지내던 형들이었는데 지나가다 들른 거야. 그게 다야? 더 말할 거 없어? 그럼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 정말 별일 없는 거지? 그렇다니까. 그 형사들 다신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럼 다행이고. 난 경찰들이 당신 잡아가는 줄 알고 지레 겁을 먹었잖아. 자기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랬어? 걱정하지 마. 당신 두고 경찰에 끌려가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알겠어. 이제야 긴장이 풀리네. 그나저나 그 형사들 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당신이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 관상들이라서 내가 더 겁을 먹었던 것 같아. 그래도 좋은 형들이야. 내가 어릴 적에 그 형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했고. 뭐 여하튼 앞으로 자기가 긴장할 만한 일은 만들지 않을게. 다행히 아무런 일이 아니어서 금세 잊어버렸답니다. 저희는 무탈한 부부의 삶을 1년을 함께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서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자가는 아니지만 이웃집에서 전세를 싸게 주겠다고 해서 한 달 뒤에 이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자기야, 우리 이사 가면 아이 갖는 거지? 더 미루지 않을 거지? 아무래도 더 미루면 내 나이가 40이 넘어갈 테니 이사 가면 예쁜 아이 하나 낳아보자. 좋았어. 자기야, 난 딸을 원해. 딸바보가 되는 게 내 소원이라고. 자기 닮은 딸이 태어나면 맨날 업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그렇게 아빠가 되고 싶었어? 이사 가면 바로 노력해보자. 딸을 낳을지 아들을 낳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신난다. 내가 아빠가 되길 꿈만 꿔봤는데 그게 현실로 가까워지다니 믿기지가 않아. 난 당신을 만나서 진짜 행복이 뭔지 배웠어. 정말 고마워.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노처녀로 쭉 살았을 거야. 당신이니까 나랑 결혼했지. 누가 나를 데리고 가겠어? 또 그러네. 당신은 진짜 예쁜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해. 나한테는 당신이 천사고 여신이야. 그러니까 겸손의 말은 하지 말라고. 그이는 시간이 지나도 저를 끔찍하리만큼 사랑해 주었고 누구보다 아껴 주었어요. 제가 고생하는 게 보이면 자기의 몸을 던져 헌신하는 멋진 남자였죠.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도 비밀은 있었답니다. 이사를 며칠 앞두고 남편이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야, 한 사나흘 정도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서울? 갑자기 왜?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아주 개인적인 거야. 뭐? 개인적인 일? 당신 내 남편 아니야? 무슨 일인데 숨기려는 거야?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아니면 전에 사귀던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알았어. 사실대로 말할게. 내가 중학교 때 잠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했었지. 그 고아원 원장님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려는 거야. 가서 상주 노릇도 하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도 며칠 하고 오려고. 뭐야.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말해야지.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당신한테 잠시나마 부모 같은 존재였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도 봉사해보고 싶었어. 고아원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야, 그러지 말고 당신은 집에 있어. 아무래도 나 혼자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 가면 고생만 하니까 마음으로만 명복을 빌어줘. 내가 이럴까봐 당신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 뭐 섭섭하지만 자기 뜻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뭐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이해가 가긴 해.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내가 옆에 있으면 신경 쓰여서 방해만 될 거야. 방해가 되다니 그런 거 아니야. 다만 혼자 생각하면서 가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이는 모처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남편을 배웅해 주었어요. 그이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에서 찾아봤더니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그이는 정신이 없었는지 핸드폰을 두고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남편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이를 믿긴 하지만 더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저는 진작부터 남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그이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통화 목록은 저와 주고받은 게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스팸 번호였어요. 사진첩을 열어봐도 온통 제 사진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카톡창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한 카톡 내용이 보였답니다. 바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빠, 빨리 와줘. 저는 그 채팅창을 눌러 안에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 여자는 바람난 여자가 아닌 여동생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잘 지내고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연락 한 통도 없는 거야?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네 곁에 있으면 불행할 것 같았어. 잘 지내고 있지? 아니, 잘 못 지내. 나 조금 아파.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위암이래. 말기래. 뭐? 위암 말기?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그러게. 내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이래서 이 꼴이 되었나 봐. 오빠, 나 오빠 보고 싶어. 나 죽기 전에 오빠 얼굴 볼 수 있는 거야? 오빠가 내일 바로 서울로 올라갈게. 조금만 기다려. 응, 오빠. 빨리 와줘. 그렇게 대화 내용을 모두 읽자 마음이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고아원 원장님의 장례식장에 간다고 거짓말을 왜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피부치 하나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으니 화도 나더라고요. 물론 시누이가 아픈 건 무척이나 안타깝고 가여운 일이었지만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것에 가슴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실이 뭐가 되었든 남편에게 직접 듣기 위해서 시누이가 카톡에 남긴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고향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가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처음 서울에 간 거라 길을 많이 헤매이며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시누이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대학병원이라 엄청 커서 어디서 남편과 시누이를 찾을지 몰라 안내 데스크에 가서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시누이의 이름을 대자 몇 호실에 입원해 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를 걸어 마침내 시누이의 병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이 어디 있는지 고개를 여러 번 돌려봤죠. 하지만 남편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누군지 찾으려고 침대 앞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보며 천천히 병실 안을 걸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삐쩍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를 올려다보는 눈동자는 기운이 없어 당장이라도 감길 것 같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 대식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아내요?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네, 맞아요.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는 부부 사이예요. 제가 듣기론 대식 씨한테 가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이가 핸드폰을 두고 가서 열어봤더니 동생분이 아프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저의 존재를 숨겼군요. 뭐 행복한 추억이 없으니 그런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빠가 이렇게 예쁜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니 동생으로서 너무 기쁜데요. 저 그럼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몸은 어때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앉으세요, 언니. 저는 보호자 침대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분은 남매인데 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 거죠? 남편은 왜 저한테 동생이 있다는 걸 숨겼을까요? 그건 가족이 무조건 다 화목하지는 않잖아요. 저희 식구가 그래요. 어릴 적부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특히 오빠는 가족이라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했으니 언니한테 알리지 않았겠죠. 그럼 부모님이 계신가요? 안 좋은 일로 인연을 끊은 건가요? 아니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오빠는 사춘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남편이 고아원에서 자란 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게 무엇인지 꼭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도 아가씨라고 불러도 되죠? 아가씨, 제 남편이 과거에 대해서 말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뭘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말문을 열지 않아요.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지옥 같은 과거였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길래 지옥이라는 말까지 해요? 아가씨가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주면 안 될까요? 전 남편의 모든 걸 알고 싶다고요. 그러자 신우이는 고민하는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딨겠어요.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4살이고 오빠가 6살일 때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희 아빠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분이었어요. 엄마는 매일 아빠한테 맞고 지내셨죠. 그럴 때마다 오빠는 아빠를 말렸는데 돌아온 건 매질 뿐이었답니다. 오빠는 6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인 13살 때까지 맞고 자랐어요. 학대의 수준은 너무 심해서 따로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참혹하고 끔찍하다고만 알고 계세요. 아, 그런 일을 당했군요. 그럼 어릴 적 학대를 당해서 과거를 숨기려고 한 거죠? 아, 가여워라. 불쌍한 내 남편.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정폭력이 끝났지만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오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언니 오빠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거기서도 학대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저를 지키려고 매일 쌈박질하면서 거칠게 자랐답니다. 학교에서도 고아원에서도 주먹질을 멈추지 못했죠. 그러다 오빠는 비행 청소년이 되었고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절도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저지른 죄를 들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어요. 집안 환경과 고아원에서 살아남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 한 짓이었으니까요. 절도를 하다가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다행히 판사님과 집주인이 선처를 해주셔서 징역은 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빠가 다신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저랑 오빠는 둘이 작은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저희 둘 다 일자리를 얻어서 열심히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오빠는 그렇게 버는 돈이 만족이 되지 않았는지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어릴 적 절도를 했던 것처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답니다. 그때까지 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말렸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골드바를 훔치게 됐는데 주인한테 들키고 말았대요. 그래서 집주인과 싸우게 됐는데 오빠가 날린 주먹에 맞은 주인이 넘어지면서 골드바에 머리를 부딪혔답니다. 그런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숨지게 됐죠. 오빠는 벌벌 떨면서 경찰서에 신고해 자수를 했고 강도치사죄로 15년을 복역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쯤 만기 출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빠가 언니를 만나 결혼한 거겠죠. 그 이후의 일은 저보다 언니가 더 잘 아실 테니 더는 비밀이 없겠네요. 모든 진실을 듣게 되자 저는 사시나무처럼 떨다가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충격이 심하셨나 봐요. 그게 모두 사실이에요? 대식 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다녀왔다는 게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이랑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군요. 아가씨는 왜 저한테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죠? 글쎄요. 아마 더 늦게 밝혀지면 언니가 우리 오빠를 더 많이 미워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오빠가 어떻게 살아왔고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 형사들이 남편을 찾아온 이유를 대강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출소한 범죄자가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러 들른 게 분명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때 왜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이봐요, 아가씨. 아무리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대식 씨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라고요. 언니,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사고였다고요. 그리고 오빠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결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오빠는 제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길 바래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모든 건 제 탓이니 저희 오빠를 이해해 주세요. 저 말기암인 거 아시죠? 곧 세상을 떠날 겁니다. 저승에 가서 모든 벌을 제가 달게 받을 테니 부디 우리 오빠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아가씨, 그건 안 되겠네요. 나도 사람인지라 당신 오빠가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지금 그이는 어디 갔죠? 곧 들어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니요, 그 인간 오기 전에 떠날 겁니다. 그 무서운 인간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고요. 이만 갈 테니 몸조리 잘하세요. 언니, 오빠를 이해해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겁에 질린 채로 병실을 나와버렸고 병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야, 여긴 어떻게 왔어? 설마 내 동생 만난 거야? 그래, 만났어. 그리고 당신 과거에 대해 모두 들었지. 난 당신이 그런 끔찍한 범죄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당신과 더는 같이 살 수 없어. 유진이가 다 이야기했구나. 자기야, 많이 놀랐지?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아니, 나는 당신과 할 말 없어. 가까이 오지 마. 그이가 저에게 다가오자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로 도망쳤습니다. 미란아, 그대로 멈춰.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이가 다그치자 저는 더 빨리 뒷걸음질을 했어요. 그런데 제 몸이 허공에 뜨더니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뒷걸음질로 도망치다가 열려있는 창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남편이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고 있는 힘껏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란아, 조금만 힘내. 내가 구해줄게. 당신이 날 구해줘도 난 당신의 아내로 살지 않을 거야. 그건 나중에 말하고 일단 내 손이나 꽉 잡아. 그이는 저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저와 복도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심호흡을 연신했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미란아, 다친 데 없어? 내 심장이 다쳤어. 당신이란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야 알았으니까. 언젠가 고백하려고 했어. 영원히 숨길 생각은 아니었단 말이야. 미란아, 내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과 어떻게 부부로 살아? 난 못해. 더 할 말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미란아, 정말 미안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짓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지만 난 벌을 받았잖아.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을 벌받고 반성했다고. 이제 새 사람으로 잘 살기 시작했다고. 미란이 네가 나의 구원자야. 이대로 날 버리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단 말이야. 제발 날 용서해줘. 평생 당신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도록 할게. 그이는 눈물로 애원하며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진심처럼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 눈을 피하고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정말? 그래, 생각할 시간 가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진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당신 동생 돌보면서 지내든지 알아서 해. 그래, 알겠어. 얼마든지 기다릴게. 저는 힘없이 걸어서 병원을 겨우 나왔어요. 그런데 버스는 이미 끊겨버려서 어디로 갈지 몰라 동이 틀 때까지 남편을 생각하며 걸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이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의 과거를 감싸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입원한 병원에 우편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고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해 합의 이혼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과 부모님 보기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짧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다른 지역의 작은 마을로 떠나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얼마 뒤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왔는데 시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시누이 장례식장에 갈 줄 알아서인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장례식장 역시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지금 그이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부모님은 시간이 더 지나서 찾아뵐 생각입니다. 제 상처가 언제 아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으니 부탁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